오늘 조병아 선생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조병아 선생님의 시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조병아 선생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원 시절에 한 학기 선생님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선생님 강의는 그 강의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보다가 강의하실 때 그 몸에서 배어나오는 깊은 어떤 멋과 그 여유, 어떤 그 자유인의 그런 그 허허로운 모습, 이런 것을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발표할 이런 내용과 좀 더 이런 또 시집을 좀 천천히 읽어보면서 새삼 생각하는 것은 그런 어떤 멋과 여유는 선생님께서 이 세속적인 일상을 사시면서도 이 일상을 초월해 있으셨던 그 선생님의 포가 조각구름입니다만 그야말로 조각구름처럼 이렇게 초탈해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여유로움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달이 물을 건너도 깊은 강을 건너지만 물에 젖지 않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바로 선생님의 말로 이 일상 속에 살면서 그렇게 일상에 젖지 않으시고 그 삶의 어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세계를 늘 향유하고 또 추구했던 그런 분이 아니셨던가 이런 생각을 이 자리에 와서 새삼 하게 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그 37시집의 타향에 핀 작은 들꽃이라는 이런 제목의 시집입니다. 이 시집은 그 제목이 전부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8편의 시가 한 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향에 핀 작은 들꽃과 대화를 하는 형식을 통해서 삶의 어떤 그 존재론적인 본질을 명징하게 시적으로 노래하는 그런 그 시집입니다. 제목을 제가 존재와 마주하는 존재자라 했습니다만 이것은 그 자신의 또 인생의 존재론적인 그 근원을 거울처럼 바라보는 또는 거울처럼 바라보면서 그 향유하는 그런 어떤 자아, 존재자 이런 어떤 의미로 존재와 마주하는 존재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의 본질을 그 성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의 그 연작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발표문을 좀 그 순차적으로 읽으면서 제 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조병아 선생님은 우리 시사에서 현 존재의 본질을 추구하고 향유하고 노래한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그는 1949년에 버리고 싶은 유산을 발간한 이래 2003년 타계하시기까지 53권의 창작 시집을 간행했으며 누구보다 성실하고 꾸준한 시작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존재의 본질에 비추어 깊은 정서적 울림으로 환기시켜 왔습니다. 조병아의 이러한 시적 삶은 그 하이데거의 본래적 실존에 대한 추구와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이데거에게 본래적 실존이란 있는 그대로의 고유한 자신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는 본래적 실존이 계시되는 환한터로서 무의 개념을 제시합니다. 존재자는 존재 부재의 궁극에 이르러서 존재의 본질과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특히 하이데거는 죽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삶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바로 죽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지금까지 집착해온 현실적 가치들의 의미를 일거에 말소시키는 무의 지점입니다. 무의 지점은 일상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관계와 의미를 무화시키고 어두운 시면을 드러내어 우리를 공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시면은 존재가 오롯이 말을 걸어오는 환한 세상입니다. 돈, 명예, 가족, 국가, 권력 등 피상의 모든 가치가 휘발되어 버린 무화의 순간
비로소 존재자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존재와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에 대한 대면이 무에 대한 사색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인식입니다. 반면에 본래적 실존과 대별되는 비본래적 실존은 본래의 자기를 잃고 눈앞의 사물에 몰입된 일상적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이데거 화법에 따르면 과거를 망각하고 미래를 위해하면서 그때그때 현재에 분산하여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조병하의 시적 삶은 바로 이와 같이 일상성에 함몰된 비본래적 실존을 부정하고 본래적 실존을 철저히 견지하는 면모를 일관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일상적 현상 속에 내재하는 존재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죽음, 사랑, 고독, 허무 등 인간 삶의 숙명적 근원에 천착합니다. 이를 통해서 현실적 삶의 욕망, 집착, 건세 등의 무상함을 성찰적으로 자각하면서 본래적 실존의 초상과 명징하게 마주하는 면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초기 시집 하루만의 위안의 후기에 보면 유산을 버린 병화는 인생의 제로로 돌아와서 시간과 같은 중량을 느꼈다는 고백과 상통합니다. 그의 시적 삶은 항상 인생의 제로 지점에서 전환하는 존재자의 존재성을 탐색해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지금 여기의 삶의 과정 속에서 이미 나아 돌아간 흔적을 아득히 반추하며 그 의미를 성찰하는 영도의 글쓰기를 실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일상성의 회로에 함몰된 비본래적 실존을 부정하고 본래적 실존의 초상을 추구하는 것은 시적 삶의 일반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병화의 시적 삶이 희소한 특이점을 지니는 것은 전쟁과 분단으로 이어진 이념 과잉과 새것 컴플렉스 속에서 반복된 유행 사조들로부터 누구보다 초연한 자리에서 자신의 시적 삶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어느 나라의 현대사보다가 이렇게 이념 과잉의 시대고 또 이 편가르기가 심했고 자익 우익 뭐 이런 여러 이제 또 분단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여러 이런 그 조직의 논리가 강했는데 이 선생님은 이런 것에 어디에도 소속되거나 공모하지 않으셨고 또 문예사조의 어떤 새로운 그 줄기들이 풍조가 이렇게 등장했다가 쓰러지고 하지만 선생님은 거기에 연연히 하지 않으셨고 또 그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시면서 일종의 조병화 화법, 조병화 시 창작 방법론이랄까요. 이것을 그 평생에 걸쳐서 일관되게 견지해온 그런 그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4페이지에 가면 주로 그런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 자신께서도 그 여러 가지 이런 문학적 기법이나 형태, 새로운 형태들, 그 새로운 유행 사조에 그것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고 오직 나는 나대로의 계우를 생가사, 외로운 생존을 우침시키며 외따로에 흘러내려왔다. 이런 이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이런 제가 지금 말한 선생님의 화법이랄까, 선생님의 창작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4페이지 위에서 이게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적 형식 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이 존재론적 근원 심상에 관한 탐색이 선생님의 시세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그런 그 시적 형식도 그러한 내용, 그러한 주제의식에 상응해서 현란한 수사라든가 이미지나 기교의 분식을 멀리하고 순백하고 단아하고 평이한 그런 의사와 어법으로 정서적 공감을 획득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씨는 좀 쉽고 또 독자들에게 아주 편안하게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자를 거느리시고 또 많은 독자들이 선생님 시에서 그 깊은 어떤 그런 삶의 위안을 얻기도 하고 했던 그런 어떤 특징이 있죠.
타양에 핀 작은 들꽃이란 이 37시집은 1992년에 간행되었는데요. 본래적 실존을 추구하는 인생론을 58편의 연작을 통해 펼쳐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어째서 자신의 인생론을 전언하는 객관적 상간물로 이 타양에 핀 작은 들꽃을 선택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기 몇 편의 시가 있습니다만, 사랑스러운 작은 들꽃아, 너는 천성이 너무나 곱고 부드럽고 연해서 작은 입에도 상하겠구나. 또 두 번째 시에 보면은, 사랑스러운 작은 들꽃아, 넓은 이 대지에서 들꽃들이 자유이듯이 너는 이 우주에서 한없이 자유롭구나. 너는 너무나 곱고 순진해서 험악한 인간의 혼탁한 세상을 모르려니 엄동설한을 캄캄한 땅속에서 견디어내어 봄이 오면 눈부시게 노랗게 대지에 피어오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타양에 핀 작은 들꽃, 이 들꽃이 그야말로 천성이 너무 더 순수하고 곱고 또 그 자유로운 어떤 그런 존재성을 지니고 있고 또 봄에 그 생명력이 다시 태동할 때까지 겨울을 참고 견디는 그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 또 제목 자체에서도 타양에 핀 작은 들꽃입니다만 이 타양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시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인생의 타양에서 어머님이 주신 생명을 다하고 있을 뿐 인간의 거리에서 언제나 혼자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시는 이 일상을 타양이라 생각하시고 그런 어떤 그 어머님이 주신 그 생명 또 그 어떤 자신의 그 이 세상 이전의 어떤 더 본질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런 뭐 여건이라든가 환경에 의해서 규정되어진 자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본래의 어떤 모습 이러한 것을 본래의 모습이라면 이 현실 속의 관계성 속에서 하는 현실은 타양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아마 타양에 핀 작은 들꽃의 그런 순수하고 자유롭고 인내하는 모습 그리고 그 외로운 그런 이방인의 모습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타양에 핀 작은 들꽃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론을 피력하시고 또 타양에 핀 작은 들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해 보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타양에 핀 작은 들꽃을 선생님께서 쓰실 때 연세가 이제 한 70세 정도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70세가 되시면서 선생님께서는 죽음에 관한 생각을 깊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의 출발점에 보면 이 시집에 그 죽음에 관한 얘기, 이제 죽음이 서서히 내 삶에 가까이에 근접해 왔다는 것. 앞서 그 하이데거 얘기한 것처럼 이 무리의 순간, 죽음의 순간, 마치 우리 왜 불교에서 이 세속을 떠남으로써 더 세속을 잘 이해한다, 발견한다 하는 것처럼 이 죽음에 이르면서 삶을 떠나는 지점, 삶이 무화되는 지점에서 삶의 본질을 이렇게 명료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이치인데요. 바로 이 70여 세 되시면서 이제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 그러면서 죽음에 비추어서 삶의 근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타양에 핀 작은 들꽃의 시집의 본령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집에 보면 이런 이제 시를 쓰시고 있습니다. 하기야 인간의 나이 70이 어디냐? 높은 고갯길이지. 알라레로 구름이 지나가느냐? 이곳에서 내려다보니 지나온 어제들이 까마득하구나. 가물가물거리며 훤하니 눈에 떠오르는 노란 들꽃 너의 은혜로구나. 시적 화자는 70나이의 고갯길에서 지나온 어제들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70고개의 높이에서 바라보는 지나온 어제들의 풍경은 까마득하고 희미하게 가물거릴 따름입니다. 70고개의 원근법에는 이미 구체적이고 섬세한 일상의 굴곡이 무화되어 있습니다. 즐거웠던 세월도 말이 없고 고마웠던 세월도 말이 없고 소란했던 세월도 이제는 말이 없습니다.
인간사의 집착, 욕망, 소유, 질투 등의 굴레로부터 이미 초탈해 있는 경지입니다. 70고개가 이처럼 존재 초월의 지점에 비견될 수 있는 주된 까닭이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과 근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스러운 작은 듣고사, 이제 멀지 않아 영 아주 뜨지 못할 눈을 감고 너를 보지 못하게 되려니 그렇게 되더라도 슬퍼하지 말아다오. 어차피 죽어서는 네가 피어있는 흙 속으로 이 몸은 깊이 묻혀서 노란 너를 덮고 따뜻이 누워 있으려니 사랑스러운 작은 들고사 노랗게 피어있을 너의 대지 아래서 나는 행복하리. 세월이 지나가도 모르고 사계절이 바뀌어 지나가도 모르고 눈, 비, 바람, 구름이 지나가도 모르고 인간사, 희로애락, 슬픈 것이 지나가도 즐거운 것이 지나가도 모르려니 이렇게 70에 이르러서 선생님은 죽음에 관한 생각을 어느 때보다가 좀 절실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죽음에 근접해 있으면서 또 삶을 더욱더 선명하게 이렇게 반추해보고 계십니다.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죽음이란 근본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회피함으로써 위선적인 삶을 이어갈지 아니면 기만적인 가치로부터 스스로를 해방하고 조용히 말 걸어오는 존재를 인수할지는 죽음에 근접한 인간 주체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병아 선생님께 죽음에 대한 태도는 후자입니다. 그는 죽음으로 표상되는 존재 초월의 무시점에서 존재성의 본질을 명료하게 조망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작은 들고사, 너는 인간들이 울며 불며 갖는 고민스러운 소유를 갖지 말아라. 번민스러운 애착을 갖지 말아라. 고통스러운 고민을 갖지 말아라. 하늘이 늘 너와 같이 하고 있지 않니? 대지가 늘 너와 같이 하고 있지 않니? 구름이 늘 너와 같이 하고 있지 않니? 이 시를 보면 선생님께서 이미 미적 가치의 기준이 하늘, 대지, 구름으로 표상되는 그런 자연의 이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연의 이법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소유라든가 애착이라든가 고민 이런 것을 얼룩진 인간사에 대해서 또 바라보는 그 시각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대자연의 그런 영원성 그리고 순리에 입각해서 현 존재의 본질을 조망하고 노래하시는 것이 바로 이번 시집의 또 특징이 아니었던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그 하늘과 대지나 구름의 어떤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바라볼 때 가장 선생님께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선생님의 그런 또 합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이 이승의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 사랑이로구나. 가장 소중한 짐이 사랑이로구나.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이로구나. 사랑스러운 작은 들고사. 그런데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나누는 짐이란다.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나누는 짐이란다. 가장 쓸쓸한 사람들이 나누는 짐이란다. 서로 소리나지 않게 주며 받으며 서로 멀리 이어가는 가벼우면서도 가장 무거운 짐이란다. 모든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더더군다나 모든 이 짐을 다 내려놓으시는데 이 사랑은 내려놓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사랑론을 좀 더 살펴보면은 사랑은 시 인용의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영원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가벼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무거운 짐이다 하는 것입니다. 변해가는 것을 알며 사랑했고 변해가는 것을 사랑하지 않으려 하며 사랑했고 온 세상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변하는 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사랑의 숙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이렇게 영원한 것이 아니고 또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고이 이렇게 그 황금의 색깔을 간직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 변해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그걸 떨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역설적인 그런 그 숙명 같은 것이 사랑의 속성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은 이런 어떤 양가성을 갖고 있다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그 주제는 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 생존에 저희 같은 제자들을 만나는 게 꿈이라는 그런 이 글귀를 이렇게 써서 주시기도 하셨는데, 이 꿈은 사랑보다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 또 꿈은 결국은 자신의 그 영혼의 어떤 추동력이라는 것, 삶의 그런 그 좌표라는 것, 이런 이제 말씀을 시를 통해서 강조하시죠. 역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간혹 변하는 수가 있지만 꿈은 변하지 않는다란다. 꿈은 자기가 버리지 않으면 항상 자기 안에 있는 보물이란다. 자기 영혼 안에 있는 보석이란다. 사랑은 간혹 어두운 눈물을 주는 것이지만 꿈은 외로울수록 빛나는 영혼의 등불이란다. 이렇게 꿈이 더욱 소중하고 꿈은 이렇게 영혼의 등불이고 인생의 어떤 그 자기만의 인생을 지켜주는 자기만의 인생의 그런 그 표정과 색깔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꿈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어떤 그 인생 길을 또 자기만의 삶의 그 가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로움이 수반된다는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지키고 견디고 초국할 때에 꿈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시에서도 꿈은 외로울수록 빛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외롭지 않고서는 꿈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롭다 하는 것은 그래서 선생님께는 어떤 그 센티멘탈한 그런 어떤 감상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스스로 지키는 그런 그 내적 힘이다 하는 거,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수필집에서 얘기하신 그 꿈에 관한 얘기가 그 앞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꿈은 고독한 것이다. 순수한 고독, 바로 그 아름다운 고독인 것이다. 꿈이 크면 클수록 그 고독도 큰 것이며 그 꿈이 원대하고 가치가 있을수록 그 고독도 그만큼 원대하며 가치가 있는 것이다. 실로 인간은 그 순수한 고독, 영원한 꿈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고독과 꿈은 선생님께는 같은 의미입니다. 꿈이 고독을 낳고 고독이 꿈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조병아에게 외로움과 고독은 감상적 정감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창조하는 동력이며 결연한 실천 의지와 연관됩니다. 그에게 고독과 외로움은 지켜야 할 삶의 가치이며 덕목인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고백하듯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가서도 그 외부 물결에 휘말려 들지 않고 유행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매혹되지 않고 오로지 나의 철학, 나의 생리, 나의 고집, 그 나의 일관된 순결한 고독을 지켜서 개미와 같이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보면 역시 우리는 그 선생님께 고독은 바로 그 꿈이고 꿈이 고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반 어떤 시인들이 말하는 그런 그 고독의 문제, 어떤 그 외로운 단독자라는 것, 어떤 그 불안한 존재자로서의 고독이라든가 이런 의미와 그 조병아 선생님이 얘기하는 고독은 좀 다른 의미가 하는 것, 이것을 그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독은 결국은 또 인내의 산물이고 또 인내를 하는 과정이 고독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라고 되어 있는 시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네 인생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긴 인내란다. 끝없이 계속되는 인내란다. 그 기다림의 인내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에 보면 이렇게 꿈은 긴 인내의 기질한다. 그 기다림의 기질한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실로 이 세상은 참고 견디어낸 자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이것은 마치 부처님도 참고 견뎌내시어 영원 불변의 생명의 빛을 찾아내신 것과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이와 같이 꿈을 성취해 나가는 것이 곧 어머님이 주신 생명을 다하는 보람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성취하는 것, 고독을 견디면서 자신의 꿈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 등불을 밝히고 외롭지만 그 어느 다른 것에 영합하지 않고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 이럴 때 보람을 얻는다는 것이 55의 시의 주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서서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중간 단락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는 해는 하늘 끝으로 기울어가며 멀리 가물가물 어머님이 계신 세계로 열려있는 성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죽음이 근접한 고희의 나이에 이르러 본래적 실존의 인생론을 성찰적으로 반사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줄을 건너뛰면요. 그는 이처럼 자신의 본래적 실존을 거듭 확인하면서 또한 이를 실현하는 남은 길을 부지런히 걸어갑니다. 선생님께서 2003년에 돌아가시는데 그 이후에도 이 시집을 내시고 나서도 한 16건 정도 시집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생전에는 15건을 내시고 돌아가시고 이제 유작을 모아서 한 그런 시집이 나오죠. 이러한 그 삶의 본질에 대한 그 자각적인 그런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또 열심히 그 실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선생님의 그 후기의 모습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시를 이 시집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날이 개이나 비가 오나 부지런히 내가 갈 길을 가야만 한단다. 어디까지 가야 하나 그것은 나도 모른단다. 사랑하는 작은 들고사 나는 어머님이 계신 곳까지 가야 한단다. 어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는 모르나 그곳까지는 줄곧 가야만 한단다. 실로 조병아는 사랑하는 작은 들꽃과의 대화에서처럼 날이 개이나 비가 오나 부지런히 내가 갈 길을 걸어갑니다. 타향에 핀 작은 들꽃 이후에도 이 많은 시집을 간여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2003년 어머님이 계신 곳에 당도하십니다. 그에게 죽음은 단순한 사멸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존재의 근원과 가치를 선명하게 일깨워주는 강렬한 시적 삶이었다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의 소식은 독자들의 가슴에 누구보다 성실하고 순정하게 갖고 온 그의 본래적 실존의 초상을 깊고도 아프게 되새겨보는 계기이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신의 길을, 자신의 그 꿈의 길을 일관되게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그 고독을 견뎌내시면서 이 꿈의 길을 걸어가시고 또 그러한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시로 노래하시고 또 자신의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온몸으로 직접 그 체현해 보여주셨던 분이 편은조병아 선생님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37시집을 가지고 제가 좀 어설프게 얘기했습니다만 또 이런 그 논의의 과정이 조병아 선생님 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또 깊이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